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인 어제 내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네, 패널 4분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석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체포영장 집행 모습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패널 분들도 모두 영상으로 다 같이 중계 영상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정말 많이들 우려했었던 유혈 사태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송영훈 대변인님?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소유의 일일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 체포까지 가기 전에 뭔가 자진 출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만하게 조율되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계속 들고요. 예.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우려했던 것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과 또 자진 출석, 그리고 그로 인한 경호처의 일사불란한 어떤 저지 태세가 무너진 것,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저지했을 경우에 경호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사다리 넘어가는 영상 같이 지켜보면서 상황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순간부터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제지라든지 저항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정의를 수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스럽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그리고 경찰에게는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한 서너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하고 사직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상의 없이 제출한 것에서부터 저는 이 경호처가 어떤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서 경호 3부장의 김성훈,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죠. 경호처장 직무대행에게 회의석상에서 사퇴를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경호처 내부에도 영장 집행은 정당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경호관 아내의 손편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일에 우리 남편이 휘말려서 책임지게 되지 않을까, 너무 지옥과 같은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들이 전체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경찰이 이제 관저 내부에 진입하는 장면,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인 아닌 분이 있습니다. 민간인 이상해. 아니 이게 뭡니까? 변호인이 왜 들어있습니까? 끼지 않습니까? 왜 통제를 안 하세요, 저분들은? 이거 뭡니까? 아니, 왜 저분들을 실험하시더라고? 통제해주세요. 실험하기도 하고. 통제해주세요. 아니 이거 뭡니까? 좀 사유랍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영장 집행인으로는 신분증 다 보고!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통제해주세요, 빨리!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통제해주세요. 그럼 나 비밀구역 들어왔지 않습니까? 통제해주세요. 당장 통제해주세요.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 정혁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렇게 진입하는, 경찰이 관저 내부에 진입하는 과정을 직접 촬영한 거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글쎄요, 저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요, 단순히 대통령이 거주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1급 군사시설 구역입니다. 그런데 1급 군사시설 구역에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전 개인적으로는요, 경호처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참담한 심경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첫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일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관저일 텐데 대통령 관저에서 역사상 초유의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공수처가 앞서서 이제 경호처 수뇌부 윗선을 향해서는 압박을 하면서도 경호처 직원들 아래 지휘부를 향해서는 협조를 하면 선처를 하겠다, 이런 강원 양면 전략을 썼거든요. 이게 좀 통했다라고 보시나요? 그 강원 전략도 어느 정도는 통했다라고 보여지죠. 강성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체포 영장이 어쨌든지 간에 2번이나 발부가 된 거는 사실이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압도적인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공감되지 않았을까. 대통령은요, 제가 봤을 때
때 2차 영장이 집행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냥 자진해서 출석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마음이 일단은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체포영장 집행 전에 녹화한 영상 메시지에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저 영상을 찍은 뒤에 관저를 나와서 공수처로 향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진 출석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체포가 된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체포영장에서 체포당하는 모습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 무효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출석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고 메시지로도 그렇게 정했지만 이미 이 1, 2차, 3차 저지선까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저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뭐 그대로 전달될 리는 없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1, 2,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요. 적어도 유혈 사태의 우려가 있었다면 1차 집행 불능 이후에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출석했다면 저 말씀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대대적인 2차 집행까지 나선 후에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진 출석 요청을 했다는 것에서 보면 지질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자진 출석을 얘기를 한 게 물론 이제 뭐 국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향후의 수사라든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도 얘기한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 무효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진 출석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의해서 구인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이후에도 영장의 위법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진 출석 여부를 강조하는 이유,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제 윤 대통령은 계속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그래서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들은 위법해서 무효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법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수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으로 그 고위 공무원이 범한 범죄 혐의인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차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이른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그리고 2차 체포영장을 통해서 3번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위법하다는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지금 어제 변호인단이 체포 적부심 청구를 했죠. 그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항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봤었던 저 영상 메시지와 함께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6필 원고도 직접 쓴 글인데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범죄가 아닌 대통령 권한 행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그 글 안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또 언급을 했어요.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탄핵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민 여론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생각을 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지 이게 정당성을 받는 것이고 그야말로 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온 국민이 목도를 했지만 어쨌든 국회에 총을 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대통령이 선택했던 그 비상계엄은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고 또 그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절차적 미비도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저는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본인은 계엄은 내란이다 이러한 주장이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을 듣기에는 야당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질서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야구방망이, 도끼 이런 것들이 질서 유지를 위한 장비는 아니잖아요. 소수 병력이라고 하는데 북파공작원 특전사를 포함해가지고 4,749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대통령의 주장은 조금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체포 후에 이제 조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뭐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계속 응한 게 아니라 아예 모든 지수를 거부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사 태도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석동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야당의 정치인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사기관 앞에서 말문을 닫을 때, 입을 꾹 닫을 때에는 첫 번째로 수사기관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다 맞는 말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유구무원. 그다음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그 진술 거부권은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법리적으로 따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따질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무엇이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서 아무리 백날 아무리 많은 그 조사가 증거가 그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른바 어떤 증거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런 기관에 의한 위법한 그 증거다. 다시 말해서 위법 수집 증거고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충실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수처 수사는 아무런 의미 없다. 거기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그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뭐 다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체포된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통상 있는 것인데 이렇게 뭔가 어떤 예를 들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진술 거부할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 재판에 가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더 크다고 보여질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번 이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전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확보된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는 모습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은 뭐 이미 예상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 소명하는 것이 구속의 필요성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또 수사권도 그 공수처의 수사권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조사 마치고 나서 보통 날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일관되게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일절 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 조서에 대한 열람과 날인 거부로까지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적인 그 주장에 대한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입장이 이제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불법 체포를 주장하면서 지금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네. 보세요? 뭐 법에 정해져 있는 또 방어권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수용을 해야 된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사실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 시간 자체가 48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의 뭐 사문화된 어떤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어떤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체포 적부심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 경험상 조금 전에 이제 강성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체포 시간은 48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도 체포 적부심 자체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고요. 인용된 적은 더 희박하니까. 왜냐하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인데 그 법원에서 그 체포 영장이 잘못됐다. 적부심이라고 한 게 적당하냐 부당하냐를 심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 드무니까. 하지만은 이번 그 사안 자체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공수처법에 따라서 명확한 거고 이거는 오동훈 처장도 인정을 하는 거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현직 대통령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담당 그 부장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를 향해서도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에서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속셈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소속법 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 때부터 이어져 온 논란이거든요. 공수처가 이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인데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 영장 관할권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없는 논란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의미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은 서부지방법원의 3번의 판단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또 공수처법에 주소지 관할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위법 요인이 없습니다. 이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계속 이 불필요하고 사실 논란이 될 수 없는 관할 위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또 검찰로 이첩이 돼서 검찰이 기소하면 중앙지법에서 또 재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논란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논란 속에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호처에서는 경호에 나선다고 하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구치소에서 어느 정도의 예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와 서울구치소, 나아가서 이제 교정본부, 법무부까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경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대상 1순위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근접 경호의 필요성은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구치소 내에서도 경호가 있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상세한 근접 경호의 정도는 이제 교정본부도 좀 어느 정도 그 구금시설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입장이 있겠고 경호처로서도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는 또 보안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세부적인 것까지는 앞으로도 언론에 알려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오후에 다시 공수처 조사를 받고 또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가 영장 발부 가능성에 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판단에서 논란의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앙지방법원의 판단도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관할에 관해서는 애초에 서부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관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 관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판단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수처로서는 중앙지법의 사건을 가져갔을 때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위험이 있는가? 이 문제가 사전에 제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또는 애초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게 되니 그러면은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느 쪽이든 제가 봤을 때는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에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뭐 예상을 하셨는데 일단은 정혁진 변호사님께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장 관할권 논란, 체포 영장 발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온 논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영장 청구가 되면은 이제 체포영장과는 다르게 뭐가 있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가지고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부터 또 구속기간이 있는데 그 구속기간이 20일이거든요. 그 20일 동안에 이제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에는 기소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검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일 거의 다 쓴 다음에 이첩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공수처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공수처가 알아서 할 문제일 것 같고 그렇게 이첩받은 검찰이 그 기간 내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절차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여당 의원 35명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를 지켰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체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는데 윤상현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님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내용은 없나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걸 각오를 하셨고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본인은 마음의 준비를 일단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면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저를 찾은 의원들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미안함의 표현을 더 열심히 싸워달라. 그리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일련의 사태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비록 국회에서 소수당이지만은 투쟁력을 갖고 싸워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매우 민감한 사항들을 여과 없이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은 뭐 국군의 해외 파병, 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그리고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것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안보와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당이라면은 반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쟁력 있게 싸우고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또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말씀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당이 할 일을 해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강성필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네. 보신 것처럼 어저께 이제 여당 중진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윤석열 의원도 포함돼서요. 중진 의원들 한 35명이 집결을 했어요. 관저 앞에. 그리고 이렇게 발언도 했었거든요. 어제 그 의원들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이제 야당이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저 앞에 가셨던 의원들이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하니까 또 그건 부담스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저 앞에 가신 분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격려할 일이죠. 하지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당장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만약 저러한 과정 속에서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로 기소가 되게 된다면 상당히 이게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신분일 때는 이게 기소를 당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이 재판이 늘어지다 보면 혹여라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게 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게 방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명분도 서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됩니다. 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2일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위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검사 출신이니까 뭐 속이 상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라고 하면 저런 식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불구속 수사 원칙이 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느냐. 두 번째, 체포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위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소환에 응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느냐. 이런 것들 좀 따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탄핵 심판이거든요. 지금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자연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등에 대한 그 형사 수사보다도 탄핵 심판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대한 그 심리 기일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출석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방어하겠다, 방어권 행사하겠다 그랬었잖아요. 하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탄핵이 기각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심리 절차가 우리 국민들 눈에 봤을 때 정확하고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 기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방해받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늘 예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제2차 심리 기일 반드시 연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탄핵 심판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일단은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민생과 경쟁 집중할 때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야당에서는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체포가 되고 나서는 뭐 공식적인 반응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44일여간의 어떤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체포가 집행이 돼서 수사는 사법부에서 그리고 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나마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좀 일상으로 돌아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고요. 대통령이 체포돼서 이제 수사를 받는 이상 더 이상 이것을 정쟁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면 되는 것이고 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수사 또 공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12.3 내란 사태가 초래된 이 극심한 경제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하는 심정으로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야당인 민주당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죠. 이제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 대선만 생각하면서 이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됐다는 사실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는 달로 말할 길은 없을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은 어떤 법정 최고형을 주장하면서 엄벌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강경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강경 기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최고형을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의 어떤 주장이라기보다도 우리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는 탄핵 심사는 헌재에 맡겨두고 그리고 이 형사소추와 관련해가지고 법원에 맡기면 될 일이고 여기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형법에 정해진 대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듯이 이제 국회는 민생과 경제 그리고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외교에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권유하고 촉구했던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위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공수처장 오동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숙 두 분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권남용죄, 두 번째, 불법 체포 감금죄, 세 번째,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뭐 들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고발을 했어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건데 진짜로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 중에 일부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너무 과도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목소리도 어딘가에서는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것을 제가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다만 저도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가 또는 불법 체포 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체포적부심에서 사후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는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에 어젯밤 늦게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오늘 다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과천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어지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곳 공수처 청사 3층에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에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다시 이곳 공수처로 나와서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어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여 쪽 질문지를 준비해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1시간 가까운 조사 시간 동안 이름과 주소도 대답하지 않는 등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체포 시한 48시간 내에 유의미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받는 동안 공수처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가 모여서 집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공수처 인근에서 50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2차 변론 기일도 예정이 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연기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조사를 받게 돼 직접 출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차 변론 기일부터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첫 기일이었던 14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당시 헌재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일을 종료했습니다. 헌재가 연기해주지 않으면 대리인단이 출석해 공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과천 공수처에서 TV조선 장동입니다.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잠시 미뤘던 계엄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합니다. 네, 민주당은 여당이 자체 특검 법안을 마련해 들고 오면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특검에 맞서 자체 특검 법안을 내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발의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사정상 이 오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내용과 시기, 방식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당의 계엄 특검안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소 고발건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특검은 별개라고 압박해온 민주당은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며 발의를 재촉했습니다. 발의해서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 안과 서로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붙일 계획을 밝혔지만 오늘 여당과 협의를 한 뒤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법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걸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집중 심리로 이 대표 재판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오는 23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 서울고법 형사 6부는 3월 12일까지 2달간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겁니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는데 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아직 배당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리포트 통해서 살펴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원칙 알고 있지 않습니까? 633 원칙, 633 예. 원칙에 따를 때 그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언제까지 끝나야 되느냐? 지난 11월 15일에 그 판결이 났으니까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월 16일입니다. 예. 한 달 남았네요. 두 달 동안 허송을 갖다가 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1차 공판기일 언제 시작되는가? 1월 23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럴 텐데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또 설 연휴 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월 15일까지는 판결 선고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3월 12일까지는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변론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가 연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헌법재판소법 52조에는요.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규정이 어디 있느냐? 공직선거법 270조의 2에 있어요. 공직선거법 270조의 2에도 만약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판기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주일에 2번 아니라 3번이라도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월 15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3월 초까지는 판결 선고 나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633 원칙 여기에 따르면 이 대표 선거법 2심 그 결과 다음 달 중순에는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한 달 남은 상황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월 초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가 먼저일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먼저일지 여기에 관심도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2017년에는 1월 2일에 변론기를 시작해서 17번의 본안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 이제 파면 결정을 했죠. 이제 그에 비추어 보면 이 본안 이 변론기 시작 자체가 좀 늦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너무 이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17번 정도의 본안 이 변론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월 9일 정도 17번의 변론기를 요구하는 박근혜 탄핵 심판 절차보다는 빨라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뭐 법원이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절차대로 진행할 거로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외에 그냥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 사건 외에도 재판받는 사건이 여러 개이고 그 일정을 일단 조율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1심에서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이 번복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또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론권 방어권은 또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아마 재판부가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3월 12일까지 재판을 끝나겠다는 어떤 예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월 12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었고요. 만약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데 이번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재판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속도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게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재판을 지연할 마음이 전혀 없고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다만 마치 요건에서 이재명 대표만 이 633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을 지난 22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22년도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판이 28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앞서서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판결이 안 나오는 게 2020년에 기소된 게 23건이나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시기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거나 더 빨리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판 케이스가 50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만 혜택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지연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재판 지연 없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차례라면서 뭐 사법 리스트 강조하고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반론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도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3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하나,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죠. 그때 1심이 6개월 이내 선고가 됐었고요. 2심이 2019년 5월 27일에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서 2019년 9월 6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석 달 열흘, 그러니까 딱 102일 걸려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의지를 갖고 지키려고 하면 633 원칙은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가 되었고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실 거예요. 윤 대통령의 구속 좋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이라고 하는 21글자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의 현직 대표는 그러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보호 가치가 높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이라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민의와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력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초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대화를 하지 않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방통행하겠다는 자기네들 의지밖에 엿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죄 특검법에 외환죄를 넣으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막상 체포가 되고 나니 지금 당 내에서도 일단은 좀 미루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오늘 의총에서 논의한다라고 했으니까 논의를 하겠죠. 하지만은 대통령 체포라고 하는 역사상 초유의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과연 중지가 모여질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야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 통과시킬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 외환죄 같은 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요즘같이 엄혹한 시기에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냥 힘으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또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일단은 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협상할 여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오늘 본회의 열어서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뭐 일단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여부, 포함 여부하고 내란 선전죄 등을 포함해서 무분별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이고, 나머지 유언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번에 재발의하면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의지가 있다면 오늘 본회의 전이라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성이 있고 합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의지의 문제이지 실제 협의 시간이 부족하거나 대상에 대한 논의의 뭐 어떤 쟁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불가능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대표 독소정으로 꼽는 외환죄 삭제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여야의 협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아래에서 만들어진 예. 특검안이 이번 주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통과가 돼서 정말 만약에 특검이 이제 발족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특검의 통과 가능성과 특검의 실효성이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민주당이 정말로 이 특검을 수사에 필요하고 또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정성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야당이 거부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꾸 제2요구를 한다는 것을 유도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보면은 기소를 2월 3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검법이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정부에 이송이 되고 정부가 공포를 할 것인지 또 제2요구를 할 것인지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 15일이죠. 그다음에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공판기는 곧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특검이 출범을 해도 사실은 이미 기소가 된 사건들을 넘겨받아서 통합적으로 공소 유지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목적일 것이고 다른 실질적인 수사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외환죄마저 특검 수사 대상에 넣는 것을 고집한다. 우리 안보에 대단히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의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제2요구 가능성이 높고 특검의 실효성은 더 불분명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특검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들의 행동으로서 국민들께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국민의힘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불평 불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체 특검안부터 좀 발의하고 이런 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지만 외환죄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외환과 관련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 외환죄만 삭제하고 지금 또 이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해야 된다라고 협의에 나선다면 저희가 언젠가는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삭제하고 저희가 국민의힘과 합의에 나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독소조항이다라는 얘기만 하면서 자체 특검안을 발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 직전까지는 합의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독소조항 없고 합리적인 특검안 발의하셔가지고 저는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빨리 합의해가지고 출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짧게 여쭤볼게요. 외환죄를 뭐 삭제하더라도 협의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홀로 남게 된 김건희 여사. 여기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여당 의원들 통해서 뭐 김 여사에 대한 소식 뭐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관저를 방문한 여당 의원들 전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권영진 의원이 그 이야기하기를 그 김 여사 얼굴이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데 뭐 이거야 뭐 우리 국민들도 안 봐도 다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윤상현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김 여사의 심신이 몸과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나? 몸도 편하지 않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뭐 제대로 된 상태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김 여사가 충격이 커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갖다 하셨다라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관저에 혼자 남게 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뭐 관심인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뭐 어디까지는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게 맞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지금 경호 대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의 증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법에 따른 이 경호는 계속될 겁니다. 이제 이후에 탄핵 심판의 어떤 결과 또 형사 재판의 결과 이후에는 이제 실제 그 파면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호법에 따라서 또 제한적 경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닙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네, 송영은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즉시 뭔가를 취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공당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는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내란 행위에 대해서 연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차규근 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뭐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그 납득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 보신 대로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러 가지 문제 할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계엄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그다음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혼란을 갖다 겪고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적인 혼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타격을 입지 않았나.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저는 조금 전에 국무위원들 보이던데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당시 국무회 심의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간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한치의 어떤 면책 내지 정치적 책임을 면하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국정조사에 임할 때도 잘못됐다 정도의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큰 혼란과 국민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 한덕수 총리는 탄핵 심판 절차에도 있고 수사 절차에 있긴 하지만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요. 어제 체포된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출석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서 이렇게 사실상 강제로 출석을 하게 한 상황입니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지금 이 체포가 된 상태에서 변론기를 진행을 하면은 변론권이 침해가 된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그런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조금 더 정제된 메시지를 내고 내부적으로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어떤 입장을 전제해 왔습니까? 윤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 심판 변론기에 출석은 할 것인데 다만 이른바 내란죄 삭제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절차적인 논란이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출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신변 안전과 같은 문제도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체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한들 2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와 어떤 2차 변론기일의 진행 문제는 그동안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면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뭔가 좀 논리적 일관성을 다시 갖추고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앞서서 이제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불출석을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이 연계 신청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뭐 2차 변론기일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한다고 공언한 바 있고요. 예. 지금 재판소가 갖고 가는 일정상 굳이 연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이 피청구인의 방어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을 초래한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거나 하는 것은 추후 기일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오늘 2차 기일에 연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아마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걸석 재판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해도 재판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 높다는 관측도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시기는 오늘 반드시 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규정이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있는데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 진행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는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이 빠져 있고 그냥 단순히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두 법을 갖다 같이 합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사자가 피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도 되지 않고 관저했는데 막무가내로 나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그러면 그냥 당연히 심리 진행해도 되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기관에서 못 나가게 막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다 했어도 당연히 이게 일반 재판에서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담당 재판장이 당연히 기일을 갖다 연기해 줍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을 앞두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강성필 대변인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수처 조사에서는 모든 진술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향후 탄핵 심판에는 직접 나와서 입장을 얘기하겠다라는 입장인 점 이미 알려져 있었고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탄핵 심판과 형사소추 둘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뭐냐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서는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했더라도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이것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반전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크건 작건 간에 이 법마다 다 유죄로 판명이 되면 거기에 맞게 양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서 최대한 소명을 해서 직무에 복귀해서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측 앞서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뺏긴 것이다의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실제로 이제 윤 대통령이 의도한 내용과 달랐다 이런 주장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부분은요. 저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우리나라 50 헌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헌법 직전 헌법에는 그 대통령의 그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에 맞춰가지고 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은 그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딱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뭐 50 헌법까지는 굉장히 대통령 권한이 막강했으니까 6.29 거치면서 대통령 권한을 확 빼가지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한 게 그게 지금 현행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저 이야기대로라고 하면 첫 번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나 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50 헌법인지 아니면 지금 현행 헌법인지 몰랐던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우리나라 최고 법률가인데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 띡하니 가져온 그 포고령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 중요한 비상계엄 그 포고령을 그냥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인가? 이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런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윤석열 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뭐 어떤 의도가 깔린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자세한 부분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향후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어요. 송영대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탄핵 심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할 만한 내용이 그리 많지가 않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실질적으로 알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다만 검찰의 수사 기록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은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전례를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이 엄격하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 피신 조서 같은 증거 자료들 중에서 뭐 영상 녹화가 돼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확인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증거 채택을 했다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재판 실무제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법리가 이번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 기록 증거를 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헌재법 32조 들면서 이의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은 79조로 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상당수는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제정해서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해석론과 선례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데 32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의 제기가 됐고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심판 규칙에 따라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연기 신청을 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